오빠가 사라진 지 20년입니다. 오빠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눔입니다. 실종된 오빠를 찾아 멀리 필리핀까지 건너간 한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67살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든 67살입니다. 관절이 녹슬은 문짝처럼 삐걱대거든요. 젊을 땐 밤새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이 처진 눈꺼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다가도 문득 깨닫습니다. 제가 20해를 그냥 흘려보냈구나. 20해. 오빠가 사라진 지 20년입니다. 오빠 이름은 태호예요. 김태호. 우리 집 장남이었죠. 오빠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17살에 공장에 취직해서 저희 남매 셋을 먹여 살렸어요. 저는 13살이었고 막내 동생은 10살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다가 밤 11시에 돌아오는 게 오빠 일상이었어요. 그런 오빠는 26살에 결혼을 하고 30에 조그만 철물점을 열었어요. 성실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몇 년 지나니 가게도 제법 커지고 단골도 붙고 돈도 좀 생겼어요. 그렇게 평온한 삶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97년 오빠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올케 언니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어요. 알고 보니 다른 남자가 있었대요. 15해를 함께 산 부부였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오빠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술을 마셨어요. 가게 일도 손에 안 잡혔고요. 형수는 애들 둘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오빠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밤을 보냈어요. 그러다 IMF가 터졌습니다. 가게 경영이 어려워졌고 빚이 생겼어요. 오빠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눈엔 늘 핏발이 서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 생각을 좀 한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필리핀 여자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알게 됐대요. 국제결혼중개회사를 통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필리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이 불법이더군요. 저는 반대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하지만 오빠는 진지했어요. 로사라는 여자분이 32살인데 착한 사람이라고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오빠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혼 후 몇 년간 혼자 살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더니 1999년 초였어요. 오빠가 갑자기 필리핀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로사를 만나러 간대요. 결혼 준비하고 온대요. 한 달 또는 2달 정도면 된대요. 저희는 반대했어요. 뭘 믿고 필리핀까지 가냐고 사기 아니냐고요. 하지만 오빠는 막무가내였어요. 오빠가 떠나던 그날 인천공항에서 손 흔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금방 돌아올게. 그때 오빠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밝은 목소리로 로사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곧 결혼하고 돌아갈게 하던 오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2달에 한 번으로 뜸해지더니 어느 날 딱 끊겼어요. 마지막 통화가 1999년 9월이었어요. 순이야. 미안해. 좀 복잡해졌어. 조금만 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오빠 전화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불안정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돈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조금만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저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로사라는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태호 오빠가 지금 큰일 났어요. 도박에 빠져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박. 오빠가? 결혼은? 제가 물었어요. 결혼은요? 결혼식 올린다고 했잖아요. 로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대요. 거짓말이었대요.
로사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요.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로사도 연락이 안 됐어요. 필리핀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오빠는 그렇게 증발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렀죠. 왜 저는 오빠를 찾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20해 동안 괴롭혀 왔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필리핀에 갔더라면, 돈을 더 모아서라도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오빠를 찾았더라면. 하지만 못 갔어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이었어요. 오빠 빚 때문에 저희 집안도 쪼들렸어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아이들 학비를 댔고 동생은 택시를 몰았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벅찼어요. 필리핀 가는 비행기 값도 거기서 머무는 숙박비도 통역 고용할 돈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분 김태호 씨 동생 아니에요? 저 집 오빠 필리핀 여자한테 속아서 돈 다 날렸다던데요. 국제 결혼 사기 맞았대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이는 대놓고 물었어요.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결혼은 했대요? 차라리 오빠가 죽은 걸로 생각하는 게 저는 편했어요. 동생과 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오빠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조카들한테도 외국에서 사업하시다가 연락이 끊겼다고만 말했어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필리핀에 가서 오빠를 찾는다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도박장에서 미쳐 날뛰는 오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오빠? 아니면 이미 죽어서 어디 묻혀 있는 오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결혼했고 저는 60을 넘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오빠는 점점 기억 저편으로 멀어졌어요. 가끔 제사 때 큰오빠 잔도 하나 놓을까? 하는 말이 나오다가도 이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오빠가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서 오빠는 순이야, 왜 안 찾아와? 나 여기 있는데라며 나를 찾았어요. 그러다 작년 겨울 동생이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저의 정신은 무너졌어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구나. 우리 남매 셋 중에 저만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빠는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찾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가자. 늦었어도 몸이 성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오빠를 찾으러 가자.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 진실을 마주하자. 그래야 제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위에서는 저를 말렸어요. 66의 나이에 홀로 필리핀으로 간다고 하니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23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섰어요. 손에 든 건 낡은 가방 하나와 오빠 사진 몇 장. 그리고 24해 전 오빠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필리핀 전화번호 하나뿐이었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좌석에 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자리 젊은 여자분이 여행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니요, 오빠. 찾으러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마닐라 공항에 내렸을 때 습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필리핀은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높은 빌딩 옆에 판잣집이 붙어 있고 길거리엔 아이들이 구걸하고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미친 듯이 달렸어요. 오빠가 이곳에서 20해를 보냈다니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먼저 한인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만난 교민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김태호 씨요? 그 이름 들어본 것 같다고요. 90년대 후반에 여기 왔던 사람들 중에 실종된 사람 많대요.
대부분 도박이나 사기에 걸려서래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찾냐고요? 경찰은 별로 도움 안 된대요. 여기서 한국 사람 실종 사건은 흔한 일이래요. 차라리 브로커 통하는 게 빠를 거래요. 브로커. 그 말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분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한 남자를 만났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리카르도.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더군요. 김태호 씨 찾으시는 거죠? 일단 성금 50만 원 주세요. 정보 찾는데 시간 걸린대요. 50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여기가 한국인 줄 아냐고 필리핀이래요. 여기선 이게 기본이래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어요. 리카르도는 돈을 받아들고 씩 웃더군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리카르도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았어요. 속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내일 저녁 7시. 파사이 근처 카페. 주소 보냈어요. 혼자 오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찾았다는 건가요? 다음 날 저녁 택시를 타고 파사이로 갔어요. 해가 지면서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어요. 습한 냄새,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카페는 허름한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리카르도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앉자마자 그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엔 수척한 얼굴의 남자가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빠, 리카르도가 말했어요. 맞죠? 김태호 씨. 지금 민다나오 쪽에 있대요. 민다나오요? 거긴 어디냐고 물었더니 필리핀 남쪽이래요. 여기서 비행기로 2시간. 근데 거기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대요. 얼마요? 100만 원. 민다나오는 위험한 곳이래요. 갱단도 많고 외국인이 함부로 못 간대요. 자기가 안내해줘야 한대요. 그리고 김태호 씨가 있는 곳은 보통 곳이 아니래요. 온라인 도박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건물이래요. 거기 한국 사람들 여러 명 있대요. 일종의 노예처럼 일하고 있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노예라고요? 네. 빚 때문에 묶여서 못 나가는 거래요. 여권도 빼앗기고요. 오빠도 거기 10년 넘게 갇혀 있대요. 손이 떨렸어요. 차를 마시려고 들고 있던 컵이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겠어요. 리카르도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다나오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더 무거웠어요. 공항을 나서자 리카르도가 차를 끌고 왔어요. 낡은 승합차였어요. 운전사는 말이 없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길은 점점 비포장이 되었고 주변엔 야자수와 정글만 보였어요. 리카르도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턴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었고 입구엔 남자 2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리카르도가 그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돈이 오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은 어둡고 습했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방 안에서 컴퓨터 자판 소리와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온라인 도박 사기 센터래요. 여기서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투자 사기 치는 거래요. 이 사람들은 빚 때문에 여기 팔려온 거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리카르도가 안내한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남자. 백발의 수염이 덥수룩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빠,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순이니? 오빠 목소리였어요. 쉰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왜 왔어? 오빠, 찾으러 왔지요. 오빠,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오빠는 고개를 떨궜어요. 못했어. 연락할 수가 없었어. 리카르도가 끼어들었어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나가야 한대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하대요. 제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오빠, 나가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이 필요한가요? 빚이 얼마예요? 오빠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빚 2천만 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나 못 나가. 나가면 죽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리카르도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어요. 빨리 나가야 한대요. 저는 안 된다고 지금 오빠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리카르도는 지금은 무리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일단 나갔다가 계획을 세워야 한대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덩치 큰 남자가 들어섰어요. 필리핀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어요. 뭐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리카르도가 급히 대답했어요. 가족이 찾아왔다고요. 잠깐 인사만 하려고요. 그 사람은 여기는 가족 면회 없다고 대답했어요. 나가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조용하라며 욕을 했어요. 순간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해. 내 동생이야. 남자는 비웃었어요. 나갈 거야. 빚 다 갚을 테니까 나 좀 보내줘. 남자는 오빠에게 돈이 있냐고 물었어요. 돈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자는 오빠에게 닥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계속 일이나 하래요. 남자가 저를 끌어내려 했어요. 저는 버둥거렸어요. 놓으세요. 제 오빠예요. 제가 돈 낼 테니까 오빠 좀 보내주세요. 남자는 저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계속 소리치면 저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오빠가 외쳤어요. 동훈이 죽인 거 경찰한테 다 말할 거야.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동훈, 2001년에 여기서 죽은 한국 사람. 너희가 죽인 거 내가 다 봤어. 그때 내가 증인이야. 경찰한테 다 말할 거야. 리카르도가 밖에 경찰이 대기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필리핀 남자는 자기는 그 일과 무관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그 남자와 오랜 실랑이 끝에 가까스로 그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리카르도가 그에게 돈을 더 쥐어주었고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과 협박을 놓은 끝에 오빠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물론 2천만 원이라는 빚 보증서를 쓰긴 했지만요. 호텔 방에서 오빠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1999년에 필리핀 왔을 때 로사 만나러 간다고 했잖냐고요. 근데 그게 다 사기였대요. 로사는 조직이 보낸 여자였대요. 처음 일주일은 천국이었대요. 로사가 오빠를 극진히 대했대요. 맛있는 음식 해주고 필리핀 이곳저곳 구경시켜주고 밤마다 결혼 이야기를 했대요. 오빠는 드디어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다 일주일째 되는 날 로사가 말했대요.
삼촌이 카지노 운영하는데 한 번만 가보자고요. 거기서 돈도 벌 수 있다고요. 가족들한테 자랑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냐고요. 바보같이 따라갔대요. 카지노에서 로사는 계속 오빠 옆에 붙어 있었대요. 술을 권했대요. 오빠 한 번만 해봐요. 여기선 다들 따요. 그렇게 시작됐대요. 처음엔 조금 땄대요. 10만 원, 20만 원. 로사가 환호했대요. 오빠는 신이 났대요. 그 다음부터 지옥이었대요. 잃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로사가 말했대요. 괜찮아요. 제가 돈 빌려줄게요. 조금만 더 하면 따실 수 있어요. 오빠는 정신없이 빠져들었대요. 머릿속에선 종소리가 울렸대요. 이번엔 딴다. 이번엔 딴다. 모든 걸 한 번에 만회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2천만 원 빚이었대요. 그때 로사가 돌변했대요. 오빠 2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갚을 거예요?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로사야, 미안해. 한국 가서 돈 벌어서 꼭 갚을게. 나랑 같이 가자. 결혼하기로 했잖아. 로사가 비웃었대요. 결혼? 오빠 정신 차려요. 돈도 없는 사람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여기서 빚 갚고 가세요. 그리고 조직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오빠는 여권을 빼앗겼어요. 핸드폰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건물로 끌려갔대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오빠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대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투자 사기 전화요. 안녕하세요. 고수익 투자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오빠 목소리는 갈라졌대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대요. 감시자가 뒤에서 지켜봤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면 밥을 안 줬대요. 밥은 하루 2끼. 찬물에 말아먹는 쌀밥이랑 김치 조각 몇 개. 그게 전부였대요. 방은 좁았어요. 3평도 안 되는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하나뿐이었는데 줄 서서 기다려야 했대요. 여름엔 더위에 숨이 막혔대요. 처음엔 선풍기도 없었대요. 오빠는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잤대요.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어느 날 오빠가 고열에 시달렸대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대요. 감시자한테 병원 가야 한다고 했더니 비웃었대요. 감시자는 오빠에게 아파도 일을 하라고 했대요. 빚을 빨리 갚으라고 했대요. 오빠는 열이 40도가 넘는데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대요. 의식이 몽롱했대요. 전화 받는 사람들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버텼대요. 그리고 어느 날 쓰러졌대요. 눈을 떴을 때 같은 방에 있던 중국 사람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놨더군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대요. 괜찮아요? 당신 정말 죽을 뻔했어요. 오빠는 울었대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빚은 줄지 않았어요. 일을 해도 빚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늘었어요. 생활비가 공제되고 이자가 붙었거든요.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 이자 50만 원, 합계 80만 원 공제합니다. 오빠는 절망했어요. 이러다간 평생 못 나가겠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도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대요. 밤이면 오빠는 천장을 보며 저희를 생각했대요. 저 동생 조카들, 다들 잘 지내고 있을까요? 오빠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요? 전화하고 싶었대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대요. 하지만 핸드폰은 없었고 건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오빠는 창문 철창을 붙잡고 흔들었대요. 나가고 싶었대요. 집에 가고 싶었대요. 집에 가고 싶어. 오빠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대요. 그러다 2001년 정동훈 씨를 만났어요. 동훈 씨도 오빠랑 똑같았대요. 국제 결혼 사기에 걸려서 왔대요. 동훈 씨는 오빠보다 5살 어렸어요. 37이었대요. 둘은 금방 친해졌대요. 같은 처지니까요.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대요. 형, 저 한국 가면 아들 축구 경기 보러 갈 거예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 꼭 가자. 나도 딸 결혼식 가야 해. 둘은 희망을 이야기했대요. 언젠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버티자고요. 그런데 2001년 7월 3일 밤, 동훈 씨가 탈출을 시도했대요. 밤 2시쯤이었대요. 창문 철창을 톱으로 끊고 밖으로 나가려 했대요. 하지만 들켰어요. 카를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들의 대장이었죠. 이 새끼가 감히! 카를로스는 동훈 씨를 복도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깨웠어요. 나와, 다들 나와서 봐! 사람들이 졸린 눈으로 나왔어요. 오빠도 나왔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여기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동훈 씨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발로 몽둥이로. 동훈 씨는 비명을 질렀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서서 봤어요. 누구도 말리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오빠도 봤어요. 그냥 서서 봤대요. 동훈 씨는 결국 쓰러졌어요.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치워 바다에 버려! 시체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은 계속됐어요. 오빠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대요. 말을 잃었대요. 밤마다 동훈 씨 얼굴이 보였대요. 꿈에서 동훈 씨는 오빠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고, 왜 가만히 있었냐고 계속 물었대요. 오빠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대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탈출 생각을 접었어요. 그냥 살아남기로 했대요. 하루하루를 견디기로 했대요. 20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리카르도한테 부탁했어요. 한국 대사관 가고 싶다고요. 그리고 여기 경찰서도요. 리카르도는 경찰은 소용없대요. 매수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도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리카르도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저희를 대사관으로 데려다 줬어요. 대사관에서 만난 영사님은 진지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가 20해 동안 갇혀 있었던 일, 정동훈 씨 살인 사건, 온라인 사기 조직 운영 실태를 모두 털어놨어요. 영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건 심각한 문제래요. 필리핀 경찰청 고위층과 직접 접촉해 보겠대요. 그리고 한국 경찰청에도 공조 수사를 요청하겠대요. 영사님은 약속했어요. 며칠 안에 제대로 된 수사팀이 꾸려질 거래요. 일주일 후 필리핀 국가수사국 MBI와 한국 경찰 합동 수사팀이 민다나오로 들어갔대요. 오빠가 갇혀 있던 그 건물을 급습했대요. 그날 밤 뉴스에 나왔어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한국인 포함 외국인 87명을 감금하고 온라인 사기를 운영하던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고요. 이 조직은 국제 결혼을 미끼로 한국 남성들을 유인해 도박 빚을 지게 만든 뒤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대요. 화면에는 수갑찬 남자들이 끌려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중에 카를로스도 있었어요. 그들의 대장이죠. 그리고 로사도 있었어요. 로사는 수갑을 찬 채로 카메라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로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에 올라탔어요. 경찰 조사에서 로사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로사는 조직에서 8년간 일했대요. 한국 남자들을 유인하는 게 일이었고 성공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받았대요. 오빠 말고도 최소 30명 이상을 속였대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던 거예요. 경찰이 로사한테 물었대요.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로사가 대답했대요. 그냥 일이었어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바보같이 속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오빠는 로사를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새 인생을 꿈꿨어요. 그런 오빠의 진심을, 외로움을, 간절함을 로사는 그냥 일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동훈 씨 사건이었어요. 오빠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2001년 살인 사건을 재수사했어요. 로사도 그날 밤 현장에 있었대요. 그리고 시체를 어디에 버렸는지도 알고 있었대요.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오빠는 증인석에 섰어요. 2001년 7월 3일 밤, 저는 정동훈 씨가 카를로스한테 맞아 죽는 걸 봤습니다. 동훈 씨는 탈출하려다 붙잡혔고, 카를로스는 본때를 보여준다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구타했습니다. 동훈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오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방청석에는 정동훈 씨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동훈 씨의 아들과 친척들이 앉아 있었어요. 23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재판부는 조직의 보스인 카를로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로사에게는 25년형이 선고됐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 로사는 피해자들의 외로움과 절박함을 악용해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위해 수십 명의 인생을 파괴했고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도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로사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판결이 나던 날 정동훈 씨 아들이 오빠한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원망만 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오빠는 동훈 씨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2024년 1월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오빠는 25해 만에 한국 땅을 밟았어요.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오빠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어요. 집이다, 집에 왔어. 공항 밖에는 조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가 떠날 때 초등학생이었던 애들이 이제 30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아빠, 큰 조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오빠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오빠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첫날 밤 오빠는 제사상을 차렸어요. 부모님, 동생 그리고 정동훈 씨를 위한 상이었어요. 엄마, 아빠, 부효자 돌아왔습니다. 막내야, 오빠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그리고 동훈 씨, 미안합니다. 형인 내가 진작 증언했어야 했는데. 오빠는 절을 올렸어요. 저도 함께 절했어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필리핀 국제 결혼 사기, 온라인 도박 조직의 실태가 밝혀졌고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어요. 오빠와 함께 갇혀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귀국했어요. 모두 오빠한테 고마워했어요. 오빠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그분들도 평생 거기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2천만 원 빚은 사기로 인정받아 모두 탕감됐어요. 정부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오빠는 조그만 집도 마련했어요. 오빠와 함께 갇혀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귀국했어요. 모두 오빠한테 고마워했어요. 오빠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그분들도 평생 거기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오빠는 20해 넘게 갇혀 지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있어요. 매일 아침 오빠와 저는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오빠는 가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봐요. 순희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거기서 죽었을 거야. 저희는 웃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로 하지만 진심으로요. 요즘 오빠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정동훈 씨 가족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 밥을 먹어요. 동훈 씨 아들은 이제 30이 넘었어요.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오빠를 아버지처럼 따라요. 오빠는 동훈 씨 아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하지만 이젠 후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속죄의 눈물이고 치유의 눈물이에요. 창밖으로 또 봄비가 내려요.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봐요. 오빠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세요. 오빠는 20해의 빚을 다 갚았어요.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진실로 갚았어요. 용기로 갚았어요. 오빠가 증언하지 않았다면 정동훈 씨는 영원히 실종자로 남았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여전히 그 건물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정의는 늦었지만 왔어요. 악은 처벌받았고 선은 보상받았어요. 오빠가 거실에서 말해요. 순희야, 저녁 뭐 먹을래? 오빠가 좋아하시는 거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저희는 함께 부엌으로 가요. 천천히 서로 의지하며요. 남은 날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는 함께니까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짊어질 죄책감도 없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밤이 오고 불을 꺼요. 오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평온한 잠이에요. 20해 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밤이에요. 저도 눈을 감아요. 오래된 빚은 이제 모두 갚았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